네, 안녕하세요. 피부의학 평론 제 8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 현재 연구하고 현재 시판된 제품 그리고 연구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작년에 가을에 이미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폭로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같이 묶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명이 나눠서 가졌는데요. 그 연구 주제는 이겁니다. For their discovery of how cells sense and adapt to oxygen availability. 그러니까 어떻게 세포가 그 산소를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숨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소가 중요한 이유는 세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이용해서 ATP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억시전을 산소에서 폐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몸의 전신으로 이제 내뿜어서 일렉트론이 도너로 이제 그 네거티브 차지 아이온들을 산소로부터 가지고 와서 ATP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물로 나오죠. 그 과정들은 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요 산소에서 받은 아이온들을 이제 일렉트릭 그 포텐셜을 이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밖으로 이너 멤브레인에서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나가면서 ATP가 생성되게 되죠. 이것도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노벨 생리의학상은 뭐냐면 우리가 산소가 없을 때 혹은 적을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지, 특히나 우리 세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한 질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암도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지만 그런 것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근육 운동을 한다 그러면 숨이 차겠죠, 헐떡이겠죠. 그럴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당연히 ATP를 빨리 생산하고 산소 요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세포가 ATP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액티비티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 없이도 ATP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해서 해당 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산소 없이 하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의 글루코즈 분자로 두 개의 ATP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효율이죠.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게 되면 하나의 하나의 당을 가지고 32개의 ATP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효율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당 수용체를 굉장히 많이 세포 밖에 놔둔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메타볼릭 아답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러한 아답테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밝혔고 그 다음에 산소가 모자라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이시스라고 해서 적혈구가 많이 생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 발생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산소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은 20%의 억시즌이 있잖아요. 그렇죠? 20%의 산소가 있는데 80%는 질소고 뭐 그렇죠? 우리 몸 안에는 산소가 그만큼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궁을 보면 보통 자궁의 산소 요구량이 한 2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정도의 산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어디에 있느냐, 세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로 갔다가 우리가 숨을 마시잖아. 숨을 마시면 그것이 폐로 갔다가 폐에서 어떻게 되죠? 예, 거기에서 폐포세포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움직입니다. 혈관을 타고 움직여서 디퓨즈, 확산이 돼요. 확산이. 그래서 핏줄, 혈관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의 침밀도가 굉장히 높죠. 산소가 많이 들어가죠. 디퓨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혈관에서 멀면 멀수록 산소를 받기가 수월할까요? 아닐까요? 수월하지 않겠죠.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산소 없이 어떻게든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새로운 분화의 신호, 분자의 신호를 통해서 분화가 되든가 뭐 이러한 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발생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궁에서 태아가 우리 몸의 태아가 사실 정자가 난자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주 다양한 세포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산소 요구량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 산소 요구량에 따라서 혹은 영양분의 요구량에 따라서 얘네들이 더 분할을 한다든지 그 엑토더멀 에너지 쪽으로 스킨이나 이런 쪽으로 분할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몸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뭐 20% 여기 20%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핏줄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핏줄 밖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적은 산소에 노출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암입니다. 암 특히 고형암, 예, 뭐 이렇게 혈액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소가 용량이 많아서 산소를 많이 쓰겠죠. 그런데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고형암 그 수술을 보면 암을 적출하는 거 보면 암이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죠. 고형암은 고형돼 있다고 그래서 암 덩어리 보면 그 안쪽에는 사실 산소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영양분도 들어가기 되게 힘들고 그래서 암이 일단 생기면 얘네들은 암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자라려고 하잖아요. 다른 세포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그래서 영양분이나 산소 요량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도 부족하니까 암 스스로 이제 혈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암이 생겼을 때 처음 막 그 암이 더 많이 커지면 그 안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지오제네시스 핏줄을 만들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주위에 핏줄을 자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주 암적인 존재죠. 예,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처단하는 그런 항암제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B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고 해서 핏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하면 얘네가 전이가 안 되죠. 더 커지지 않고 전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의 항암제, 2세대 항암제도 나와 있습니다. 뭐 좀 이따가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여튼 이러한 저산소 환경의 세포의 아답테이션은 비록 그냥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일상에서 발생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적혈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계속 몸이 생활할 수 있게 아답테이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어떤 분자 메커니즘이 그런 산소 요구량을 인지하고 산소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로우 옥시즌을 하이폭시아라고 해요.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하이폭시아 때 에리스로포에틴 진, 그러니까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진들이 활성화됩니다. 되면 어떻게 되죠?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서 산소를 많이 캐리할 수 있죠. 예, 적은 산소가 들어올지라도 효율적으로 캐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아답테이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이폭시아 리스폰스 엘먼트라고 해서 하이폭시아가 저산소가 노출이 되게 되면 그때 하이폭시아 리스폰스 엘먼트라는 그러한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되고 그 유전자 안에는 이러한 적혈구를 이룰 수 있는 유전자들이 계속 발현이 돼서 적혈구를 만든다 라는 것들을 밝히게 된 거죠. 하이폭시아 리액티브 엘먼트에는 HIF1 알파라는 그러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산소에 노출되게 되면 그건 세포에게 스트레스거든요. 일정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성화돼서 얘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전사인자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DNA 바인딩에서 그 DNA를 RNA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주는 전사인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한 아까 적혈을 만들어주는 단백질도 만들고 또 당수용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당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 때는 많은 당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많은 당을 얻을 수 있도록 당수용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히프노알파가 당수용체의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당수용체를 만듭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얘가 작용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세포 내에 산소가 많으면 산소가 얘를 중화시켜요. 그래서 분해시키거든요. 분해시키는데 얘는 계속 만들어져 있다가 산소를 만나면 계속 분해가 되는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제 얘가 활성화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인자로서 활성을 가지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하이폭시아 리액티브 엘먼체에는 300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당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당수용체를 많이 발현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혈관 확장, 왜냐하면 산소가 없으면 혈관을 많이 그 주위에 뽑아내서 거기서 산소를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혈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이 알몬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올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산소에 노출됐을 때 계속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댑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가 산소 없이 운동할 때, 무산소 운동할 때 근육이 ATP를 많이 소모하고 거기서 당을 엄청나게 소모를 하거든요. 유산소를 할 때는 또 다른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산소가 없을 때 운동할 때도 메타볼리즘이 강합니다. 그리고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 아까 말씀드린 그 자궁에서 태아가 발달할 때도 그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소피지올로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암이나 아나미아, 빈혈 같은 경우에도 이 저산소 쪽과 관련이 있고요. 스트로크, 산소가 없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어디죠? 뇌죠. 왜냐하면 뇌가 가장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 크기당, 무게당, 무게는 별로 안 무거운데 우리 몸의 20%의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스트로크일 때도 저산소에 노출됐을 때도 거기서 심근세포들이 빨리 죽는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뇌사로 배부되어야 된다든지 연결되어진다든지 이러한 커넥션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노벨상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막 네이처에 논문을 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보내주는데 처음에 92년에 자기가 처음에 논문을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을 냈을 때 우리가 미안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절을 받았다고 해요. 논문이 가치가 네이처지에 갈 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 토대로 이 연구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거절 되게 많이 당해봅니다. 논문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기도 하지만 좀 지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가치 있게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은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도 바로바로 우리나라 요즘에 그 보면 노벨상 딱 6월달에 나오면 그때부터 막 노벨상 특집해갖고 우리도 노벨상을 빨리 막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과학에 막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9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30여 년이 훨씬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계속 인정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학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가 2019년이고 아마 이거 들으셨던 분이 계셔서 2018년을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비슷한 항암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8년에 노벨상 뭐가 받았냐면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3세대 항암제로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 항암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 항암제라고 하면 암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세대가 가져왔고요. 이제 CAR-T나 혹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3세대입니다. 1세대는 뭐냐면 키모세라피라고 해요. 키모세라피.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970년도부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병역 투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연락이 와서.